지금 뭐라고 했나? 자네? 내가 틀렸다고?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의 독도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여긴 하버드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믿게 할 순 없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게. 토론을 원하면 따로 하지. 지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입니다.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 정치 분쟁의 사안을 건드리는 거야 자네.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나와 토론해서 이길 수 있겠나?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그곳. 하버드 우등생인 남학생이 평생 믿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여학생이 보여준 당당한 태도는 하지만 단 한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이름은 세디어스 케인입니다. 아버지는 교수셨고 어머니는 변호사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하버드에 다니고 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교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똑똑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고 두꺼운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철자 맞히기 대회, 토론 대회에서도 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똑하다는 이미지는 제게 안심이었어요. 똑똑하다는 것이 저를 강하게 느끼게 해줬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좋았어요. 특히 역사에 대해서요. 운동이나 게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만 있으면 밤새 읽을 수 있었어요. 전쟁, 고대 제국, 세계 지도자들 이야기, 완전히 빠져들었죠. 남들이 잘 모르는 사실들도 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얘기해보라고 하면 10초 안에 5가지는 말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주요 전투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예요. 제게 아시아는 그냥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나라도 너무 많고 언어도 복잡하고 외우기도 힘들고 별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크고 강한 나라, 일본은 멋지고 기술 좋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해서 별 생각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 그냥 일본 따라하는 데다가 드라마만 많은 나라 아니야? 다들 웃었습니다. 악의는 없었고 그냥 사실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별 특징 없는 나라. 발명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K-파프이랑 김치 정도? 한국 전쟁도 알긴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봤으니까요. 폭탄, 부서진 도시, 눈 속의 군인들 슬프긴 했지만 제겐 그저 먼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약하고 슬픈 과거를 가진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 스스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전 그렇게 믿었고 아무도 그게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는 동아시아 갈등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사실 그 수업은 학점 하나 더 채우려고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수업은 이미 다 마감되었거든요. 교수님은 일본 분이셨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항상 정장을 입고 또렷하게 말하며 엄청 진지한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동아시아를 공부할 겁니다. 전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논리?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였거든요. 감정?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졌어요. 첫 수업부터 교수님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힘, 문화. 한국은 항상 그냥 곁다리처럼 다뤄졌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전하는 사람 같은 존재, 절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도 많았고 지도도 있었고 말투에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걸 왜 의심하겠어요? 교수님은 전문가셨고 저는 수석 학생이었습니다. 우린 세상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끔찍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곧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도 안 썼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사람이었죠.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분위기였어요. 회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빨간 점이 박힌 짙은 넥타이까지. 오늘 주제는 하시면서 칠판에 쓰셨어요. 다케시마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흥미롭게 쳐다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뭔지 잘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눈을 깜빡였어요. 다케시마? 그게 뭐지? 슬라이드가 하나 떴는데 바다 위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2개였습니다. 섬이라기보단 물 위에 떠있는 회색 조각들 같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이 섬들에 대해 오랜 역사적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50년대부터 불법적으로 점령 중이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고요. 그는 옛 문서, 일본 지도, 연대표까지 보여주셨어요. 전부 정리되어 있었고 논리적이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타이핑을 엄청 빠르게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하나 조용히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앞줄에서요. 여학생이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흰 블라우스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본 적은 있었지만 말은 한 번도 나눈 적 없었죠. 교수님이 멈추셨어요. 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크지도 떨리지도 않았어요. 제 이름은 박지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타이핑 소리도 끊기고 다들 놀란 듯 쳐다보았어요. 어떤 학생들은 뒤로 기대어 상황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저는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카하시 교수님한테 대들다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리 있게 팩트를 말했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시료 지배해왔고 6세기 문헌에도 언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종실록이라는 조선 왕조의 기록까지 인용했어요. 심지어 자기 슬라이드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옛날 일본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턱이 딱 굳었어요. 뭐야? 진짜? 교수님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박양,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섬에 감정적으로 집착하죠. 지유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교수님, 역사 문서, 지도, 조약들이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 문제입니다. 그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설마 진짜로 교수님을 이기고 있는 건가? 교수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면서 반박하려 했지만 지유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차분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숨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전 늘 한국 학생들은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그냥 외운 것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유는 말 그대로 조용한 폭풍 같았습니다. 강하고 깊게 울렸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뭔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요, 전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불편함을 느꼈을 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뭔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윤이 교실에서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 자신감 있는 표정. 목소리가 크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어떻게 하버드 교수님한테 맞서서 그보다 더 똑똑해 보일 수 있지?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일은 그런 사람한테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인 여자애한테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 속 한국인은 늘 조용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주도적이지 않고 누군가의 생각을 뒤흔들 만큼 대담하지는 않은 사람들. 그런 이미지였죠. 그런데 지유는 딱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학생들끼리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었고 어떤 애들은 지윤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또 어떤 애들은 어제 강의 다시 재생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시선이 그녀에게 갔거든요. 지윤은 평소처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책상에는 조용히 놓인 노트 한 권.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딱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그때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패배감. 정말 싫었습니다. 패배감은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전 평생 동안 작아지지 않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잘하던 걸 했습니다. 그녀를 무시할 핑곗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냥 다 외운 거겠지. 연습 많이 한 거야. 100번쯤은 해봤겠지.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다들 놀란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유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배우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부하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DOKDO를 쳐봤습니다. 책들, 기사들, 지도, 조약들이 쭉 나왔습니다. 어떤 건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어떤 건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 학자가 쓴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정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사가
의사가 일본은 독도에 권리가 없다고 말한 공식 서한도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지? 왜 나는 이쪽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지? 전 항상 제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도 거르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 생각도 성적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면서 판단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단지 그들의 출신만으로 깔봤을까? 그리고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똑똑하지 않은 걸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사람은 지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윤 생각이 났습니다. 연애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 어떻게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렇게 강해질 수 있지? 그래서 수업 때마다 지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앞줄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대신 손으로 필기하고 있었어요. 질문도 딱 필요한 순간에만 했고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머리를 식힐 겸 캠퍼스 밖을 걸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 근처를 그냥 걸었어요. 커피숍, 서점, 거리 음악가들 평소처럼 북적이던 거리였어요. 그렇게 걷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던 작은 샌드위치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어요. 빨간 간판, 테이블 몇 개, 따뜻한 빵 냄새. 그런데 그때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윤이 보였거든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머리끈엔 연필이 꽂혀 있었어요. 웃으면서 손님 주문을 받고 있었고요. 그 옆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절반쯤 푼 상태로요. 손님이 없을 때는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종소리가 댕 울렸어요. 지윤이 고개를 들었고 잠깐 눈이 커졌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한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윤 뒤에 계신 분이 빵을 꺼내고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피곤한 눈에 기침도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하지만 정성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아마 지윤 어머니셨을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못 보던 게 보였습니다. 지윤은 단순히 똑똑한 학생만이 아니었어요. 딸이었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돕는 아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업에선 저 같은 애들을 이기는 사람이었죠. 전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뉴판을 보는 척했어요. 사실은 지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문 받고 계산하고 다시 문제 풀고 그 작은 공간에서 동시에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없었고 조용한 공부방도 없었고 고급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필 하나, 노트 하나, 그리고 꿈 하나. 그 순간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지윤은 재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을 세게 때렸습니다. 전 평생 책이 있었어요. 사립학교를 다녔고 부모님은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혼자 공부할 방도 있었고 집중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윤 같은 사람들을 내려다봤었죠. 그날 밤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에 더 나은 삶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진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 공부했어요. 지윤은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녀가 저보다 더 나았던 걸지도 몰라요.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저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 그걸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한다는 걸,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요. 그 샌드위치 가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수학 문제집을 넘기던 지윤, 기침하면서도 정성껏 빵을 굽던 그녀의 어머니, 그 모든 게 조용하고 소박했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힘은 엄청났습니다. 예전엔 제 세상이 엄청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아졌어요. 마치 거품 속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처럼요. 그리고 지윤은 그 거품을 자기도 모르게 톡 하고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단지 독도나 역사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지윤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을까?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학업, 일, 삶까지 전부 해내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월요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지윤에게 말을 걸기로요. 그냥 고개 끄덕이거나 조용히 안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해보자고요. 수업이 끝난 후 지윤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혼자 걷고 있었고 노트북과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발표하는 기분이었어요. 저기 제가 말했습니다. 지윤 맞지? 지윤이 돌아봤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불친절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당신은 세디어스. 맞아. 저기 너 샌드위치 가게에서 봤어. 지윤이 조금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네. 주말이랑 저녁에 일해요. 일하면서도 항상 공부해.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간은 다 써야 해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전 매일 밤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로 시간 날렸어요. 그런데 지윤은 계산대 뒤에서 방정식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 그거 정말 용기 있었어. 지윤은 잠깐 아래를 보더니 다시 눈을 맞췄어요. 그건 용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자료들, 문서, 지도, 조약들 어떻게 다 안 거야?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를 깊게 배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읽고 계속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화낼 수도 있는데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은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새 캠퍼스를 벗어난 줄도 몰랐어요. 지윤은 한국에서 자란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빡셌는지, 그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웠지, 단순히 암기만 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녀가 했던 말 중에 제 머릿속에 깊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선 항상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이 중요한지요. 그때였어요. 아, 이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요. 저는 수천 개의 연도, 이름, 사건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지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윤은 절 무시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눴습니다. 자기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단순한 산책과 대화 속에서 저는 한 학기 내내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다시 샌드위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지윤이 웃었습니다. 이제 일 시작해야 해요. 그래도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지윤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잘나 보이려고가 아니라 진짜로 성장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단지 제가 처음으로 물어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더는 지윤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한 번은 샌드위치 가게 바닥에 앉아서 지윤 쉬는 시간에 공부도 했습니다. 지윤은 공부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요.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야? 이게 왜 중요한 걸까?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큰 그림을 진짜로 알고 싶어 했어요. 저도 점점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폰을 자주 꺼두게 되었고 책도 더 천천히 깊이 읽게 되었고 수업에서도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똑똑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진짜 배우고 싶어서요.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요즘 뭔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디어스. 그 말이요? 어떤 어보다 더 기분 좋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어느 저녁 지윤이 얇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한글에 대한 책이었어요. 이게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유예요. 지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자, 백성이 쓸 수 있게 만든 글자. 책장을 넘기니 낯선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어랑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뭔가 아름다웠습니다. 지윤이 설명해 주었어요. 세종대왕이 글을 몰랐던 농민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한글을 만들었다고요. 그 전에는 한자를 아는 귀족이나 왕족만 책을 읽을 수 있었대요. 그건 선물이었어요. 지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식이라는 선물.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전 평생 글을 읽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책은 늘 있었고 글자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고 자유라는 것. 그리고 진짜로 절 흔들어 놓은 순간이 왔습니다. 또 한 번의 역사 수업에서요. 다카하시 교수님이 다시 한국을 언급했는데 이번엔 말투가 달랐습니다. 비꼬지도 않았고 눈을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도 뭔가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꼈던 그 변화. 수업이 끝난 뒤엔 몇몇 학생들이 지윤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진지한 존중 가득한 질문들이었어요. 지윤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웅처럼 행동하진 않았지만 제게는 진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찰스 강가에 앉아 물 흐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세상이 너무 단순하게 보였어요. 선명한 선들, 쉬운 정답들, 명확한
승자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엉켜있고 복잡하고 제가 너무 오래 무시했던 목소리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우는 그걸 보게 해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고 말했고 자기 진실을 나눴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똑똑한 게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에도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배움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전엔 제가 방 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그리고 한국 역사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12척의 배, 그 위에 그 영웅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바다의 소용돌이 등 돌린 조정, 그리고 몰려오는 300척의 적선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명량해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전 세계 해군이 이순신의 이름을 외치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알라릭 멀로예요. 저는 영국에서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나름 업계에선 인정받는 편이에요. 전략팀과 함께 일하고 국방정책에 조언도 하고 옥스퍼드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 미국과 중국의 그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K-팝과 김치, 드라마에 대해서 듣는 것이 더 많아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은 과장된 유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달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사 전략에 능했던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넬슨 제독 같은 위대한 전략가들만 연구했어요. 진짜 전쟁 영웅들 말이에요. 한국, 단 한 번도 그 리스트에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 마시면서 국방 뉴스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순신 장군, 서양 해군들이 무시했던 천재. 알고 보니까 미국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 1위로 이순신 장군을 뽑았다는 거예요. 넬슨보다도 위로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요즘은 별 희한한 걸로 화제 끌려고 하네. 그런데 기사 내용은 꽤 상세했어요. 전투 수치, 학자 인터뷰,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웃어넘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또 한국 특유의 과장이지. 그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순신. 며칠 후 후배 한 명이 저한테 번역된 한국 전쟁 일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미국에서도 연구 중이래요. 한국에서 온 거라고? 거기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도대체 왜 미국 해군 학생들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왜 한국의 어떤 장군이, 그것도 해군 장군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지를 펴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라는 책이었어요. 한국어로는 전쟁 중에 쓴 일기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장은 그냥 평범했어요. 날씨, 보급 상황, 조용한 일상이 담겨 있었죠. 별거 없네 생각하며 넘기고 있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쓴 문장들은요, 딱딱하거나 멋부린 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오늘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도가 거세다. 아내가 그립다. 조정이 다시 날 배신할까 두렵다.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책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전쟁 중에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문장만 멋있게 쓴 거겠지. 한국인들이 원래 감성 자극하는 글은 잘 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 다음 날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관련 기사, 전투 기록,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요? 심지어 배가 12척밖에 없었을 때도 자기 나라 왕한테 미움받고 쫓겨났을 때조차도 이겼다고 했습니다. 왕한테 미움받았다고? 그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클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시 조선의 왕이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뒀대요. 그리고 다른 장수인 원균이 해군을 맡았는데 큰 전투에서 참패, 그래서 조선 해군이 거의 전멸 상태가 돼버렸대요. 그때 다시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배 몇 척 있었는데요. 하고 봤더니 12척. 아니 진짜 12척이요.
적은 300척이 넘었답니다. 그걸 이겼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배를 몰고 조류가 빠른 해협으로 적을 유인했고 자연의 힘과 전략을 이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더 깊이 파고들게 됐어요. 단순히 전설이나 신화라고 치부했던 이야기가요. 실제로 남아있는 전투 기록과 외국 군사 자료, 학자들의 분석과 딱딱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저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제가 늘 믿어왔던 서양 중심의 역사, 한국은 과장된 나라라는 생각들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속삭이고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또 과장된 거겠지. 그렇지만 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다는 말.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힘들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겼다니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저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당신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요?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됐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의자에 기대 앉더니 웃더라고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일주일만 주세요. 전투 현장도 가보고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직접 확인해볼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대신 한쪽 편만 들지는 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와.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정해둔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전 인천행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긴장됐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아시아 전체가 제겐 낯선 곳이었거든요. 머릿속엔 그저 네온사인,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맵고 이상한 음식 정도의 이미지뿐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죠. 디지털 안내판이 사방에 있고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친절했어요. 누구 하나 날카로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었고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기색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 감탄하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였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는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한국 해군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였고 말투는 아주 차분했죠.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깔끔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먼로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관심이라기보단 좀 의문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전설 같아서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직접 사실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통영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지휘했던 해전의 본부가 있던 곳이라고 했죠. 열차 안에서 김 박사는 조용히 이야기해줬어요. 이순신이 매일 일기를 썼다는 거, 조정에서 배신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싸웠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김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은 그런 칭호엔 관심 없었을 겁니다. 다만 백성을 지키고 부하를 먼저 생각했죠. 그 대답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통영에 도착한 뒤 작은 해군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거기엔 조선시대의 전통 전함인 판옥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구조도 전략도 전부 분석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어요. 관람객들 중에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장교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온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지금도 해군 전략 교육에 쓰입니다. 명량해전은 우리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 해군 장교들이 한국 남해의 작은 도시에서 조선시대 장군의 전략을 배우고 있다니요. 그때 뭔가 제 안에서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밀려왔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박사님과 저는 작은 배를 탔어요. 한산도로 향했죠.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를 지휘했던 섬이에요. 맑은 하늘 아래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잔잔한 파도가 배를 부드럽게 밀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김 박사님이 바다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쪽이 이순신 장군이 적을 유인하던 지점입니다. 그는 조류를 알고 적이 움직일 길을 예측했어요. 바다를 무기처럼 썼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없이 그 바다를 바라봤어요. 적들이 이순신의 전략에 따라 들어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두 날개를 펼친 학처럼 적을 감싸는 그 전술. 우리는 한산도 전망대에 올랐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해협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넓지만 양쪽이 섬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이었어요. 딱 봐도 함정이 되기 좋은 곳이었죠. 이건 운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순신은 그저 기회가 좋았던 게 아니라 환경을 읽고 적을 예측하고 지형을 완벽히 이해했던 전략가였어요. 작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당시 전함 모형, 무기, 복제된 전투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건 이순신 장군의 손글씨로 된 난중일기였어요. 오늘 밤은 살아남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루하루 일기를 쓰던 그의 모습이 그려졌고 그는 단순히 칼만 든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사람, 고뇌하는 리더, 사람을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바로 명량해역. 12척의 배로 300척을 막아낸 그 유명한 전투의 현장이었죠. 해가 지기 직전 바닷바람이 더 거세졌고 파도 소리도 더욱 거칠어졌어요. 명량해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조류가 빠른 곳이었어요. 바닷물이 미친 듯이 몰려나가고 마치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곳이에요. 단 12척으로 싸운 장소. 저는 해안 가까이 걸어가서 물살을 바라봤어요. 소용돌이치는 물살, 빠른 흐름, 강한 바람. 그 모든 게 그날의 전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순신 장군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이건 신화도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전투 기록, 전략, 무기보다도 그 사람, 이순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물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무시하고 살았는지. 한국, 그리고 이순신 모두 다 제가 웃어넘겼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아산으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지금도 기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아산,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죠.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을 따라 조용히 달렸어요. 하늘은 흐렸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세상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안에 있던 소란스러움도 가라앉는 것 같았죠. 현충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돌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선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는 맑고 조용했고 키 큰 소나무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경건하게 들렸어요. 여긴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며 기억하는 공간이었어요. 기념관 안에는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검도 있었고 아들들에게 보냈던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과 숨결 같았어요. 그리고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갑옷을 입고 담담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였죠. 그의 눈빛은 강했지만 차분해 화난 것도 아니고 오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준비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말없이 숨을 죽인 채로요. 그때 김 박사님이 한 장의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손글씨로 된 편지를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병사들을 다그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는 말이었죠. 그는 단지 전쟁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르치고 보호하고 희생한 리더였어요. 정원을 천천히 걷다 보니 소박한 나무 아래에 작은 돌비석이 있었어요. 그 앞엔 손편지가 놓여 있었고 꽃다발도 있었고 아이가 쓴 글씨도 있었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안전해요. 저도 당신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평생 힘과 권위를 좇았어요. 랭킹, 명성, 그리고 전략.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요? 그런 걸 좇지 않았어요. 그는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상도, 이름도 원하지 않았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남겼던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이 잊고 있던 장군 이순신을 다시 말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으로요. 진짜로 평온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던 그 아침, 하늘은 고요하고 파란 빛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특별한 음악도 거창한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 박사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땐 질문을 안고 오셨지만 그분이 말했어요. 이젠 무언가 다른 걸 안고 돌아가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이 단지 전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본 누구보다 더 진짜였어요. 김 박사님은 살짝 웃으셨어요. 진실이란 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린 악수를 나눴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들에게 알리자, 꼭 알리자. 런던에 도착했을 땐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들은 이야기, 눈으로 본 역사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주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국제군사저널에 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사 공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메일을 보내 해군 장교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학생들은 묻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순신을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제 기사를 수업 자료로 쓰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학생 중 몇 명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나도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대요. 저는 그걸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세상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며 저에게 자문을 요청한 거예요. 다큐 제목은 뭐였을까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그 문장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촬영을 도와 명량 해협에 서서 직접 난중일기를 낭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순신은 유명해지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40개국 이상에서 방영되었고 프랑스, 미국, 이집트, 일본까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 저는 힘이 센 자만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두 번째로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어요. 하늘을 향해 고요히 서 있는 그 동상 앞에서 저는 작은 흰 꽃을 내려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만의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웅은 망토도 왕관도 없지만 바다 앞에 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까치튜브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까치.